2023년 가을 새벽 한 아파트. 70대 어머니가 아들의 방문을 엽니다.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않는 39살 아들. 바닥에는 빈 약병들. 차갑게 식어가는 손. 민수야, 민수야. 비명과 함께 119에 전화를 겁니다. 이 비극은 어쩌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40년간 11번의 신호가 있었고 11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가족이, 그리고 사회가 그 신호들을 놓쳐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호들을 되짚어 보려 합니다. 당신의 가족에게, 당신의 이웃에게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이야기의 주인공 박영식 씨, 김순자 씨 부부도 30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 박민수가 5살 때, 10살 때, 20살 때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40년 후 그들은 새벽에 깨어나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게 됩니다. 빈 약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급차를 부르게 됩니다. 왜 우리가 몰랐을까? 신호는 없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길이 어긋난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는 이것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한 가족의 40년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놓친 신호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지탐대실은 지혜를 탐하면 큰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얻으실 지혜가 여러분 가족의 큰 열매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85년 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신혼집. 박영식 씨는 29세의 젊은 직장인이었고 아내 김순자 씨는 27세의 새댁이었습니다. 영식 씨는 중소기업 경리과에서 일했고 순자 씨는 동네 슈퍼를 운영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과장님이 칭찬하셨어. 장부 정리를 잘한다고. 영식 씨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웃으며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당신 참 성실하잖아요. 그게 당신의 장점이에요. 그들은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특별히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큰 꿈을 꾸지도 않았지만 작은 행복에 만족했습니다. 그해 가을, 첫 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야. 우리 아들. 영식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생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책임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순자 씨는 작은 아기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민수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5살 때 유치원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민수 어머니, 민수가 참 착하고 순한 아이네요.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요. 순자 씨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떼를 쓰거나 장난을 치거나 큰 소리로 웃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성격이 차분한 거죠. 유치원 선생님은 안심시켰습니다. 순자 씨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신호를 지나쳤습니다.
민수의 지나친 조용함. 물론 모든 조용한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유아기에 지나치게 감정 표현이 없는 아이는 혹시 억압된 환경에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요. 당시 부모는 몰랐습니다. 1980년대에는 아동 심리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때 누군가 조언했더라면, 만약 부모가 민수의 감정 표현을 도와주었더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민수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영식 씨의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구조조정이래요. 내가 잘릴 수도 있어요. 영식 씨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당신은 성실하잖아요. 설마, 하지만 순자 씨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영식 씨는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그날 밤 영식 씨는 처음으로 소주병을 들었습니다. 실직의 충격은 컸습니다. 영식 씨는 6개월 동안 재취업에 실패했습니다. 그 사이 집안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알아. 내가 노력하고 있잖아. 영식 씨도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8살 민수는 방문 틈으로 부모의 다툼을 들었습니다. 작은 몸을 웅크리고 귀를 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가 나쁜 거야? 엄마가 화난 거야?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영식 씨는 결국 작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이전의 절반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 돈으로 어떻게 살라고? 순자 씨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당신이 더 벌어. 슈퍼로 뭐 얼마나 벌어. 영식 씨도 맞받아쳤습니다. 짝. 그날 밤 민수는 무언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후 집안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영식 씨는 점점 더 자주 술을 마셨습니다. 순자 씨는 슈퍼일에 매달렸습니다. 민수는 투명 인간처럼 조용히 지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숙제를 하고 혼자 놀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민수야, 밥 먹어. 어머니가 부를 때만 나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애는 참 손이 안 가서 좋아. 혼자서도 잘 지내네. 순자 씨는 이웃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2번째 신호입니다. 손이 안 가는 아이.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바쁜 가정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지나치게 독립적이고 부모와의 교감이 없고 자기 세계에만 갇혀 있다면 이것은 정서적 방임의 신호일 수 있다고요. 아이는 부모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물질적 지원만이 아니라 정서적 교감이 필요합니다. 민수는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너무 바빴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더라면, 만약 학교 선생님이나 이웃이 이 가족의 어려움을 알아차렸더라면, 민수가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 집안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영식 씨가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실직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능한 내 탓이야.
영식 씨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술은 더 잦아졌습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술 좀 그만 마셔요. 그 돈이면 민수 학원비라도 보태지. 닥쳐.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다 당신 때문이야. 맨날 돈 타령만 하니까. 집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13살 민수는 이제 부모의 다툼에 무감각해졌습니다. 아니, 무감각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뭔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래? 학교 친구들은 밝게 웃으며 학원 이야기, 가족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는 그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너 주말에 뭐 해? 그냥 집에 있어. 맨날 집에만 있네? 재미없겠다. 친구들은 금방 다른 주제로 대화를 옮겼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민수는 처음으로 훔쳤습니다. 편의점에서 초콜릿 하나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킬까봐 무서웠지만 동시에 묘한 쾌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가졌다. 집에 돌아와 몰래 먹은 초콜릿은 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또 훔쳤습니다. 이번에는 과자였습니다. 한 달 후 또 훔쳤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 주인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얘, 너 요즘 자주 오더니 CCTV에 다 찍혔어.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부모님 전화번호 알려줄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께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민수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만이다. 다시는 이러지 마.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민수는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여기 세 번째 신호입니다. 청소년의 절도 행위. 이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관심을 받고 싶다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그때 편의점 주인이 부모에게 연락했더라면, 만약 부모가 민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더라면, 만약 상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수의 SOS는 침묵 속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배웠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을. 중학교 2학년 민수의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순자 씨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요즘 수업 시간에 자꾸 졸아요. 그리고 과제를 거의 안 해오고요. 집에서 무슨 일 있나요?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특별한 일은. 제가 바빠서 잘 못 봐줬나 봐요. 민수와 대화를 많이 나눠보세요. 요즘 아이가 좀 우울해 보여요. 집에 돌아온 순자 씨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야, 박민수. 선생님이 성적 떨어졌다던데. 넌 공부라도 잘해야지 뭐 하는 거야? 대답을 해. 학원을 보내야 하나? 우리가 그럴 형편이 되냐? 됐어요. 뭐가 됐어? 너 요즘 왜 이래? 민수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수 좀 봐요. 요즘 말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뭘 어쩌라고. 난 지금 재취업 준비하느라 바빠. 당신은 맨날 바쁘기만 하네. 아들 교육은 누가 해요?
또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크게 틀었습니다. 부모의 목소리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담임 선생님의 경고. 아이가 우울해 보인다는 교사의 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교사들은 하루 종일 학생들을 봅니다. 그들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이것을 공부 못한다는 말로만 받아들입니다. 성적만 문제 삼고 아이의 마음은 살피지 않습니다. 만약 그때 부모가 민수의 우울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더라면, 만약 전문가의 도움을 구했더라면, 청소년 우울증은 치료 가능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우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발견되었지만 무시되었습니다. 민수는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성적은 바닥이었습니다.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아들, 그래도 전문대라도.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돈 없잖아요. 그냥 취직할래요. 민수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습니다. 영식 씨는 이제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밤낮이 바뀐 생활이었습니다. 집에서는 거의 술에 취한 채로 잠만 잤습니다. 20살 민수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단순 조립 라인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대학에 갔습니다. SNS에는 축제 사진, MT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민수의 SNS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올릴 것이 없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내가 보니까 집에 생활비 좀 보태줘야지. 얼마요? 한 50만 원 정도? 민수는 통장을 봤습니다. 세후 170만 원. 50만 원을 내면 120만 원이 남습니다. 네, 민수는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뺏기는 거네. 22살 민수는 첫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지혜였습니다. 오빠, 우리 이번 주말에 영화 볼까? 미안, 돈이 없어서. 그럼 그냥 산책이라도 하자. 지혜는 이해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친구들과의 모임에 민수를 초대했습니다. 여기는 내 남자친구 민수 오빠야. 안녕하세요. 어디 다녀요? 공장에서 일합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혜의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생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힘들겠다. 동정 어린 눈빛들. 민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수와 지혜는 헤어졌습니다. 미안해, 오빠. 우리 너무 다른 것 같아. 지혜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한 병을 혼자 마셨습니다. 아버지처럼 되어가는 건가? 그 생각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5살 민수는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왜 관뒀어? 안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데. 순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미치겠어요. 그럼 넌 뭐 할 건데? 모르겠어요. 민수는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이후 3개월간 민수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구직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서 게임만 했습니다.
야, 박민수, 나와. 영식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뭐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백수로 평생 살 거야. 시끄러워요. 아빠는 잘났어요. 택시나 몰면서. 처음으로 민수가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영식 씨는 술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이 자식이. 짝. 영식 씨가 민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당신 왜 그래요? 순자 씨가 말렸습니다. 이 자식을 버릇없이 키워서 이 꼴이 됐잖아. 영식 씨는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민수는 뺨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5번째 신호입니다. 가정 내 폭력의 시작. 아무리 작은 폭력이라도 그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성인 자녀를 때린다는 것은 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났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족은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 치료, 분노 조절 상담, 그리고 필요하다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모두 아무 일도 없었던 척했습니다. 영식 씨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못 본 척했습니다. 균열은 더 깊어졌습니다. 28살 민수는 간신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야간 근무였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이것밖에 못 구했어. 순자 씨의 실망스러운 목소리. 내 생활비는 제대로 낼 수 있는 거야. 최선을 다할게요. 민수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 무렵 민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부모 때문에 인생 망쳤다. 왜 나를 낳았나? 부모도 선택할 수 있었으면. 민수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부모 때문에 힘듭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민수를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형, 우리 부모들은 자기 인생도 못 사는 주제에 왜 애를 낳았을까요? 맞아. 무책임한 거지. 민수는 그 커뮤니티에 하루에 몇 시간씩 머물렀습니다. 점점 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커졌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민수는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권유했습니다. 민수 씨, 요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한번 병원 가보는 게 어때요? 민수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중등도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은 받지 않았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저 우울증이래요. 뭐? 순자 씨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병이야? 그냥 마음이 약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치료가 필요하대요. 치료비는 누가 내는데? 우리가 낼 돈 있어. 영식 씨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6번째 신호입니다. 정신질환 진단. 이것은 가장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의학적 진단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족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이해와 지원이 회복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어땠나요? 민수의 병을 마음이 약한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치료비 걱정만 했습니다. 민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이해였습니다. 만약 그때 부모가 민수를 안아주며 말했더라면, 힘들었구나. 우리가 미처 몰랐어. 이제부터라도 함께 이겨내자. 이 한마디가 민수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민수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규칙하게 먹었습니다. 부작용도 있었고 효과도 바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먹으면 뭐가 달라지나. 민수는 약을 끊었습니다. 우울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민수야, 일 안 가? 순자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몸이 안 좋아요. 또? 맨날 아프네.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벌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수는 편의점도 그만뒀습니다. 또 그만뒀어. 영식 씨가 소리쳤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못하겠어요. 몸이 안 좋아. 젊은 놈이 무슨 몸이 안 좋아. 게으른 거지. 게으른 게 아니에요. 우울증 때문이라고요. 우울증. 그딴 게 어디 있어. 정신 차려. 영식 씨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빠가 뭘 알아요. 이 자식이. 영식 씨가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자 씨가 막았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32살 민수는 완전히 무기력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씻지도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고립,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순자 씨는 걱정되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저 애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 영식 씨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냥 내버려둬. 알아서 정신 차리겠지. 하지만 민수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차릴 수 없었습니다. 33살 민수는 처음으로 극단적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없어지면 편할까? 밤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유혹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손목에 칼을 댔습니다. 실제로 그을 용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감촉이 묘하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나는 언제든 끝낼 수 있어. 그 생각이 역설적으로 민수에게 통제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 씨가 민수의 방을 청소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칼날과 휴지에 묻은 약간의 피. 이게 뭐야? 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여보. 영식 씨를 불렀습니다. 왜 그래? 이것 좀 봐요. 민수가. 영식 씨도 당황했습니다. 혹시 저 애가 자해를 한 거야?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은 불안했지만 민수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지켜보자. 설마 큰일이야 있겠어. 영식 씨가 말했습니다. 7번째 신호입니다. 자해의 흔적. 이것은 가장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즉각적인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해는 단순한 관심 끌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심리적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자해는 종종 더 극단적인 행동의 전조가 됩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1.
즉시 민수와 대화한다. 의. 비난하지 않고 걱정을 표현한다. 3. 즉시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한다. 4. 24시간 자살 예방 핫라인 109에 연락한다. 하지만 이 부모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한 달 후 민수는 온라인에서 수면제를 주문했습니다. 만약을 위해 민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만약이 언제일지는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수면제를 서랍에 넣어두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민수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부모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저 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이 넘었는데 백수로. 순자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팔자가 이 모양이야. 무능한 아들 하나 제대로 못 키웠어. 영식 씨의 한숨소리.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글쎄.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어. 저 애는 저렇게 살겠지. 차라리 저 애만 없었으면. 순자 씨의 작은 중얼거림.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없었으면 어머니의 그 말이 민수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수면제를 꺼냈습니다. 한 알, 두 알 세었습니다. 이걸 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먹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수면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민수는 더 자주 그 서랍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35살 민수는 정부 지원으로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수급자래. 우리 아들이 수급자. 순자 씨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나마 그거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안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영식 씨는 이제 70대였습니다. 택시 운전도 힘들어졌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가정은 점점 더 피폐해졌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아빠가 늙었잖아. 나중에 우리 못 움직이게 되면 너라도 돌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야죠가 아니라 진짜 그럴 수 있어? 너 지금 이 상태로? 대답을 해.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순간 민수 안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쟤 때문에요? 제가 뭘 어쨌는데요? 뭘 어쨌냐고? 넌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어?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직장도 제대로 못 다니고 30이 넘어서 백수로 집에 있고. 이게 자식이야. 순자 씨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왜 날 낳았어요? 왜? 처음으로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제가 낳아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이 자식이 지금 저도 선택하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를. 하지만 못했잖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너 지금 부모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 좋아요. 나갈게요.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8번째 신호입니다. 격렬한 언쟁과 상호 원망. 부모 자녀 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상태입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만 쌓여 있습니다.
이 시점은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의 가족 치료 혹은 잠시 떨어져 지내기, 제3자의 중재 등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체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방법을 몰랐을까요?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가족 문제는 집안 문제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밖에 알리기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극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3일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걱정되면서도 먼저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영식 씨는 내버려 두라고만 했습니다. 민수는 방 안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부모와 크게 싸웠습니다. 나를 낳은 것도 키운 것도 자기들 멋대로인데 왜 나한테 보답을 요구하나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부모도 사람이에요. 완벽할 수 없죠. 하지만 당신도 이해해야죠. 부모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부모는 부모잖아요.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글을 찾았습니다. 더 극단적인 커뮤니티였습니다. 부모는 가해자다. 우리는 피해자다. 태어난 것은 우리 선택이 아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민수를 이해했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그 커뮤니티에 빠져들었습니다. 36살 민수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영식 씨와 민수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한쪽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슈퍼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슈퍼를 접어야겠어. 순자 씨는 울었습니다. 30년간 운영한 슈퍼였습니다. 가게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영식 씨의 택시 수입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민수야, 네가 이제 좀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영식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민수는 다시 구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에는 공백 기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10군데 넘게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공백 기간이 길죠? 건강은 괜찮으세요?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으시군요. 면접관들의 날카로운 질문들.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좌절감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부모의 대화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저 애가 계속 저러면 우리 늙어서 어떻게 살아? 내가 죽을 때까지 일해야지 뭐. 당신 건강도 안 좋잖아요. 언제까지 택시를 몰 거예요? 그래도 어쩌겠어. 민수는 믿을 수가 없잖아. 우리 팔자가 이래. 왜 이렇게 된 걸까? 민수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한숨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내가 짐이구나.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오히려 나을지도. 37살 민수는 마침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물류센터 야간 작업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민수는 힘을 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고됐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밤새 서서 일했습니다. 민수의 체력은 한계였습니다. 2개월 후
민수는 일하다 쓰러졌습니다. 이봐요. 괜찮아요? 동료들이 민수를 부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병원 가보는 게 좋겠어요. 병원에서 진단받은 것은 과로와 영양실조였습니다. 제대로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일터로 돌아갔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3개월 만에 그만둬야 했습니다. 또 그만둔 거야? 영식 씨의 실망스러운 목소리.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서랍에서 수면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하지만 또 주저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민수는 수면제를 한 알 삼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알. 새 알제를 입에 넣으려는 순간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얼른 수면제를 숨겼습니다. 뭐예요? 그냥. 괜찮은지 궁금해서. 괜찮아요. 그래. 밥은 먹었어? 네, 알았어. 너무 힘들어하지 마. 순자 씨는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수면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닌가. 9번째 신호입니다. 실패한 자살 시도 혹은 그 직전 상황. 이것은 마지막에서 2번째 신호입니다. 다음 시도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1. 민수의 방에 들어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 2. 죽고 싶니? 라고 직접 물어보는 것. 이 질문이 자살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방합니다. 3. 즉시 자살예방센터나 응급실에 연락하는 것. 4. 위험한 물건들을 치우는 것. 하지만 순자 씨는 문 밖에서 물어보고 돌아갔습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편한 질문을 할 용기, 개입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38살 영식 씨가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영식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한숨만 쉬었습니다. 가족의 경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민수는 다시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박했습니다. 제발 뽑아주세요. 면접에서 민수는 애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네요. 또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상담사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정기 방문입니다. 순자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상담사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어둡고 침침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상담이나 프로그램 연계 같은 거. 아니요, 괜찮습니다. 순자 씨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느꼈습니다. 이 가족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혹시 아드님은 어디 계세요? 방에 있습니다.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자고 있어서. 상담사는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상담사는 명함을 두고 갔습니다. 순자 씨는 명함을 보다가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10번째 신호입니다. 외부 전문가의 개입 제한. 복지 상담사는 훈련받은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위기 가정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도움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상담사가 제공할 수 있었던 것들. 정신건강 상담 연계, 가족 치료 프로그램, 취업 지원 서비스, 긴급 복지 지원, 자살 예방 프로그램. 하지만 순자 씨는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체면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집 문제를 남에게 알리기 싫어서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힘든 건 아니야 무지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게 도움이 될까? 어떤 이유였든 이 거절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영식 씨의 건강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병원비가 쌓여갔습니다. 이 돈을 어디서 구하지? 순자 씨는 친척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언니,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순자야, 우리도 형편이 안 좋아. 미안해. 하나둘씩 거절당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민수야, 너라도 뭐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순자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뭘 하라고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은 무슨? 결과가 없잖아.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몰라. 뭐든지 해. 편의점이든 배달이든 뭐든지. 민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영식 씨가 민수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뭐예요? 아빠가 미안하다. 영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빠가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미안해. 처음 보는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빠, 이제라도 우리 잘 살아보자. 응. 영식 씨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내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을 나눴습니다. 아빠도 힘들었어. 하지만 너한테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 저도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라도 달라지자. 우리. 내 짧은 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전환점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식 씨는 여전히 아팠고, 순자 씨는 여전히 불안했고, 민수는 여전히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감동적인 대화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민수는 다시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좌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연체가 3개월째입니다. 이번 주까지 입금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순자 씨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 영식 씨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몸이 안 돼요. 당신 또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이야. 죄책감이 민수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없으면 부모님이 조금은 나을까? 그런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39살 민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저는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끝까지 쓰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민수는 집을 나왔습니다. 한강에 갔습니다. 다리 위에 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깊고 어두운 물. 여기서 뛰어내리면 민수의 손이 난간을 잡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어디야? 방에 없더라. 그냥 산책하고 있어요. 새벽에? 춥지 않아. 빨리 들어와. 네,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떠났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민수는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는 죽을 용기도 없구나. 자괴감이었습니다. 살고 싶지도 죽을 용기도 없는 상태.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순자 씨가 민수의 방을 청소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유서에 초안이 적힌 종이. 민수가 이런 생각을. 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영식 씨를 불렀습니다. 이것 좀 봐요. 두 사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민수한테 물어봐야 해. 어떻게 물어봐요? 뭐라고 말해요? 부부는 두려웠습니다. 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건드렸다가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자살 충동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순자 씨는 유서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본 척, 아는 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1번째 신호입니다. 유서의 발견. 이것은 가장 명확하고 긴급한 신호입니다. 즉각적인 위기 개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 1. 즉시 민수와 대화한다. 유서를 발견했다고 솔직히 말한다. 2. 죽고 싶니? 라고 직접 물어본다. 3. 비난하지 않고 들어준다. 4. 즉시 119나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연락한다. 5.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실에 간다. 하지만 이 부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무지 때문에, 회피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집안에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전기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3개월치가 밀려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내요? 순자 씨가 울먹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돈이 어디 있어? 영식 씨도 소리쳤습니다. 민수라도 일을 하면. 그래. 다 민수 때문이지. 저 자식만 없었으면. 영식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요즘 다시 술이 늘었습니다. 민수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자식만 없었으면.
아버지의 그 말이 민수의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민수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없으면 되는 거죠? 뭐? 제가 사라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민수야, 그런 뜻이 아니라. 순자 씨가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말이 맞아요. 저만 없으면 되죠. 야, 박민수. 평생 집만 됐죠.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죠. 민수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사실이잖아요. 민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해야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부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유서를 다시 꺼내 완성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제가 태어나서 죄송해요. 저 없이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짧은 유서였습니다. 민수는 수면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순자 씨였습니다. 민수야, 왜요? 그냥. 미안해서.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했어. 너도 힘들었을 텐데. 엄마는 그것만 몰랐어. 순자 씨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민수는 굳어 있었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안겨봤을까? 민수야, 엄마가 사랑해. 너는 짐이 아니야. 우리 아들이야. 그 말에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같이 살아보자. 힘들어도 같이. 응? 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앉았습니다. 영식 씨도 술을 깨고 나왔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오늘 술 먹고 헛소리 했어. 아니에요. 너는 우리 아들이야. 절대 없어지면 안 돼. 네, 우리 도움을 받자. 복지관에서 준 명함 있잖아.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받자. 짧은 대화였지만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해피엔딩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만약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날 밤 순자 씨가 방문을 열었더라면, 만약 그때 가족이 대화를 나눴더라면,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 순자 씨는 민수의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내일 이야기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순자 씨는 이상한 느낌에 깼습니다. 민수의 방으로 갔습니다. 민수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순자 씨는 달려갔습니다. 민수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맥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빈 수면제 통이 있었습니다. 119. 119. 순자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수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들이 위세척을 했습니다.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하셨습니다. 1시간만 늦었어도 민수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민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순자 씨가 울면서 불렀습니다. 민수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왜 살렸어요? 민수의 첫 마디였습니다. 민수야, 차라리 죽는 게 나았어요.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민수의 눈은 이미 생기를 잃어 있었습니다. 정신과 협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증 우울증과 자살 시도 이력.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민수는 폐쇄병동에 입원했습니다. 3개월간의 입원 치료. 민수는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담도 받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상담사에게 민수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오래 혼자 아팠어요. 도움을 받지 못했고요. 이제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신 혼자서는 안 돼요. 가족, 친구, 우리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가족.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순자 씨와 영식 씨도 변했습니다. 아들이 죽을 뻔한 경험은 그들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들을 몰랐구나. 두 사람은 가족 상담에 참여했습니다. 부모님도 힘드셨죠. 하지만 민수 씨도 힘들었어요.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상담사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부터라도 서로 이야기하세요. 진심을 나누세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퇴원 후 민수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취업준비 프로그램, 사회적응 훈련, 지속적인 상담.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의 만남. 저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6개월 후 민수는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일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제 근무였지만 민수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상담사의 조언을 민수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부모도 달라졌습니다. 민수에게 압박을 주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에도 격려했습니다. 오늘 일은 어땠어? 괜찮았어요. 그래, 잘했어. 짧은 대화지만 따뜻했습니다. 1년 후 민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울한 날도 있었습니다.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부모와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의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민수가 그날 밤 죽지 않았더라면, 만약 가족이 도움을 받았더라면.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이런 만약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4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민수의 5살부터 39살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신호가 있었습니까? 하나씩 다시 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5살 민수의 지나친 조용함. 예방 방법, 아동 발달 검진, 놀이 치료, 감정 표현 교육. 두 번째 신호 8살 민수의 부모 다툼 목격과 고립. 예방 방법, 가족 상담, 아동 심리 상담, 부모 교육. 세 번째 신호 13살 민수의 절도 행위. 예방 방법, 학교 상담, 청소년 멘토링, 가족 개입. 네 번째 신호 중학교 2학년 담임의 우울 경고. 예방 방법, 청소년 정신건강검진, 전문 상담, 약물 치료.
5번째 신호 25살 가정 내 폭력. 예방 방법 즉시 가족 분리, 분노 조절 상담, 가족 치료. 6번째 신호 30살 우울증 진단. 예방 방법 체계적 약물 치료, 정기 상담, 가족 지원 체계. 7번째 신호 33살자의 흔적. 예방 방법 즉시 정신과 응급 개입, 자살 위험 평가, 집중 관리. 8번째 신호 35살 격렬한 가족 갈등. 예방 방법 가족 치료, 잠시 거리두기, 제3자 중재. 9번째 신호 38살 자살 시도 직전. 예방 방법 119 신고, 응급실 방문, 위기 개입. 10번째 신호 복지 상담사의 방문과 제안. 예방 방법 제안 수용, 프로그램 참여, 지속적 관리. 11번째 신호 39살 유서 발견. 예방 방법 즉각 대화, 109 전화, 응급 입원. 11번의 신호, 11번의 기회, 그리고 11번의 실패.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부모의 잘못일까요? 그들도 피해자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지식의 부족, 사회적 고립. 그들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민수의 잘못일까요? 그는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입니다. 사회의 잘못일까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부족, 복지체계의 미비, 낙인과 편견. 정답은 모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도입니다. 이것은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개인, 가족, 사회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복합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이런 교육을 받았더라면 아동기 정서 발달의 중요성, 청소년 우울증의 신호, 자살 위험 징후와 대응법, 가족 갈등 해결 방법, 정신건강 자원 활용법. 만약 학교에서 이런 것을 가르쳤더라면 감정 표현과 소통, 스트레스 관리 도움 요청하기, 정신건강 리터러시. 만약 지역사회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더라면 조기 발견 시스템, 위기 가정 지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취업 지원 서비스, 경제적 안전망. 하지만 만약은 현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이런 변화를 보인다면 주의하세요. 갑자기 말이 없어지거나 고립됨, 취미나 관심사를 잃음, 수면이나 식사 패턴의 급격한 변화, 술이나 약물 사용 증가, 자해나 위험한 행동, 나 없이 사는 게 나을 거야 같은 말, 소중한 물건을 정리하거나 나눠줌, 갑작스러운 기분 전환, 매우 우울하다가 갑자기 평온해짐. 이것은 결심을 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잘못된 방법.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그런 생각하지 마. 왜 그렇게 약해? 올바른 방법.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내가 들어줄게. 얘기해 볼래? 혹시 죽고 싶다는 생각 해봤어? 이 질문은 자살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방합니다. 내가 힘들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미안해. 함께 도움을 받아보는 게 어때? 셋째,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24시간
무료 상담 정신건강위기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청소년 전화 1388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 신경정신과 응급실 위기 상황 시 지역자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보건소 정신건강팀 넷째, 즉각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자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해야 할 일 1. 혼자 두지 않기 2. 위험한 물건 치우기 약, 칼, 끈 등 3. 119나 109에 전화하기 4. 가까운 응급실로 가기 5.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기 하지 말아야 할 일 1. 그냥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며 방치하기 2. 비밀로 하자고 약속하기 3.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 4. 관심 끌려고 하는 거지하며 무시하기 5째, 스스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있거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할 수 있는 것들 규칙적인 생활 패턴 유지하기 작은 목표 세우고 달성하기 햇빛 쬐고 가벼운 운동하기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연락 유지하기 전문가 상담받기 약물 치료 순응하기 의사의 처방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술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기 완전히 고립되기 약 임의로 끊거나 조절하기 나는 약한 사람이야 하며 자책하기 6째, 사회적 인식 개선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잘못된 편견 의지가 약해서 아닙니다. 뇌의 질환입니다. 관심 끌려고 아닙니다. 진짜 고통입니다. 나약한 사람 아닙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약 먹으면 중독돼 아닙니다. 적절한 치료입니다. 정신과 가면 기록 남아 치료받을 권리가 더 중요합니다. 올바른 인식. 정신질환도 신체질환처럼 치료 가능한 병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는 효과적입니다. 회복은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7째, 노인과 성인 자녀 관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특히 시니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기억해야 할 것.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입니다. 양육은 투자가 아닌 사랑입니다.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험 신호. 성인 자녀가 장기간 실업 상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됨. 가족과의 심각한 갈등 반복.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함. 폭력성을 보임. 이럴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8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우리 사회에는 도움의 손길이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지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에너지 바우처, 주거급여, 정신건강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무료 상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재활시설, 취업지원, 고용센터 구직 프로그램, 내일배움 카드, 취업성공 패키지, 장애인 고용 지원. 9째, 예방적 접근입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감정 표현 교육하기,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 가르치기, 도움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가르치기, 무조건적인 사랑 표현하기, 대화 시간 정기적으로 갖기, 청소년 자녀가 있다면 학업 성적보다 정서적 건강 우선하기, 또래 관계 관심 갖기, SNS 사용주의 깊게 보기, 스트레스 관리법 함께 배우기, 정기적인 정신건강 점검, 성인 자녀와의 관계, 독립을 존중하되 관심 유지하기, 정기적 연락하기, 비판보다 경청하기, 조건 없는 지지 표현하기, 필요시 도움 제공하되 강요하지 않기. 열째,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생명도, 당신 가족의 생명도, 당신 이웃의 생명도.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체면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두운 터널도 끝이 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까운 때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희망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서 회복했습니다. 자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90% 이상이 살아서 다행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신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 씨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에게는 45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 20년간 방에만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 부부는 늙어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저 애는 어떻게 하나? 하지만 김 씨는 선택했습니다. 도움을 구하기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했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벌써 20년이나.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담사가 방문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2년간의 상담, 치료, 재활 프로그램. 그리고 아들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서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20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김 씨의 말입니다. 도움을 구한 것이 가장 잘한 일이에요. 이것이 다른 결말입니다.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말입니다. 이 씨 가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씨의 딸은 30살에 심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병이야? 마음을 굳게 먹으면 되지. 하지만 딸의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 씨는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에 대해, 정신건강에 대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말 병이구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구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아빠가 몰랐어. 아빠, 이제 알았어. 우리 같이 이겨내자. 이 씨는 딸과 함께 병원에 다녔습니다. 상담에 동행했습니다. 약 먹는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작은 변화도 격려했습니다. 2년 후 딸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빠가 함께 해줘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딸의 말이었습니다. 아빠도 배웠단다. 진짜 사랑이 뭔지. 이것도 다른 결말입니다. 이해와 지지가 만든 결말입니다. 박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우울증이었습니다. 70대에. 이 나이에 무슨 우울증? 하지만 증상은 명확했습니다. 박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우울증이 올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노년기 우울증이 흔합니다.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박 씨는 달라졌습니다.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찍 올 걸 그랬어요. 왜 이렇게 오래 참았을까요? 박 씨는 이제 주변 어르신들에게 권합니다. 힘들면 병원 가보세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이것도 다른 결말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용기가 만든 결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민수의 4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놓친 신호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혹시 당신의 가족, 당신의 이웃에서 비슷한 신호를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 조용히 고통받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당신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나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지혜입니다. 지탐되실 지혜를 탐하면 큰 열매를 맺는다. 오늘 여러분이 얻으신 지혜가 무엇인가요? 신호를 놓치지 말자, 대화하자, 도움을 구하자, 포기하지 말자, 생명은 소중하다.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큰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열매로, 여러분의 이웃을 구하는 열매로,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는 열매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힘들 때 연락할 곳.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24시간. 정신건강 위기 상담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청소년 전화 1388. 당신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가족도 소중합니다. 함께 지켜갑시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탐되실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